6천년 전 만주 요하 강변에서 한 여신상이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1000년 앞선 적석총, 한반도 출토품과 0.7도 오차로 일치한 옥기, 그리고 DNA 63%. 영국 케임브리지 학자는 무릎을 꿇었고 중국 학계는 논문을 묻으려 했으며 BBC는 생중계로 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2024년 네이처 한 편의 논문이 동북아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대체 무엇이 발견됐길래 한 서방 학자가 자신의 경력을 걸고 세계에 외쳤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하트먼입니다. 런던 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5년간 케임브리지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고대 문명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어요. 제 전공은 신석기 유적의 연대 측정과 문화권 분류죠. 간단히 말하면 땅속에 묻힌 도자기 조각 하나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학계에서는 저를 데이터 절대주의자라고 불러요. 감정보다 수치를, 전설보다 탄소 연대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어느 가을, 저는 중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요하 문명 발굴 프로젝트에 국제자문단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요하 문명은 황하 문명의 초기 단계쯤으로 여겨지던 유적이었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문명은 언제나 그렇게 흘러왔다고 배웠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측 관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고 공항 로비에서 통역사를 소개받았어요. 하트먼 박사님, 이쪽은 윤아림 박사입니다. 한국문화재청 출신이시고 현재는 동북아 유적 보존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죠. 이번 프로젝트 통역을 맡아주실 겁니다. 윤아린이 손을 내밀었어요. 오랜 비행 힘드셨죠? 요하까지는 다시 4시간 더 가야 해요. 그녀의 한국식 영어 발음이 묘하게 정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중국 정부 프로젝트에 왜 한국인 통역사를 쓰는 걸까? 윤아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먼저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 유적 복원 작업에 3년째 참여하고 있어요. 중국어, 영어, 몽골어 모두 가능하고요. 박사님 같은 서방 학자들과 작업한 경험도 많아서 추천받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뭔가 더 말하지 않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는 북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황량한 평원,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흐르는 강 하나. 저게 요하예요. 윤아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어요. 탁한 갈색 물줄기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요하라는 이름, 혹시 어원을 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중국어겠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요하의 요는 고대 한국어로 아침을 뜻하는 조에서 왔다는 설이 있어요. 해 뜨는 쪽 강이라는 의미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강의 이름이 두 나라를 나누기 전 하나의 언어였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거든요. 발굴 현장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텐트 서너 개가 쳐져 있었고 중국 고고학팀 연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책임자인 장 교수가 저를 맞았죠. 하트먼 박사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우하량 유적 3구역 발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요하 문명 관련 논문 127편을 다운로드해뒀거든요. 대부분은 중국 학자들의 연구였어요. 결론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요하 문명은 황제 헌원의 기원지이며 중화 문명의 시작점이다. 저는 그 결론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날 밤 텐트 밖에서 들려온 대화 하나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현지 안내인 오게데이 바타르가 윤아린에게 몽골어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어를 몰랐지만 윤아린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반박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아린에게 물었어요. 어젯밤 오게데이와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지역 전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발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6천년 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파헤치려는 것이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 그 자체라는 걸요. 발굴 첫날, 저는 우하량 3구역 북쪽 경사면에 배치됐습니다. 해발 470m, 바람이 거센 언덕이었어요. 장 교수는 이곳을 재단 추정구역이라고 불렀죠. 6천년 전 사람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을 거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냈어요.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스크레이퍼로 층위를 확인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손끝에 뭔가 단단한 게 걸렸습니다. 돌이었어요. 아니, 돌처럼 보였지만 표면이 너무 매끄러웠죠. 저는 숨을 멈추고 주변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길이 12cm, 너비 8cm, 두께 4cm. 그것은 사람 얼굴의 일부였어요. 정확히는 눈 주변 조각이었죠. 장 교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교수가 달려왔어요. 윤아린도 따라왔죠. 세 사람은 조각을 둘러싸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장 교수가 돋보기를 꺼내 표면을 살폈어요. 여신상 파편이군요. 우하량에서 발견된 5번째 여신상 조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조각을 들어올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조각 속 눈은 서구식 조각법과 달랐습니다. 깊게 파인 눈두덩, 완만한 곡선의 눈꺼풀, 그리고 살짝 올라간 눈초리. 이건 동양인의 눈매였어요. 더 정확히는 한국인이나 몽골인에게서 볼 수 있는 형태였죠. 이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조각상은 눈을 크고 둥글게 표현하는데 이건... 윤아린이 제 말을 받았어요. 이건 동쪽의 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장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각을 제 손에서 가져갔어요. 일단 수습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작성하죠. 그는 조각을 천으로 감싸 가방에 넣었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장 교수에게 조각을 다시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난색을 표했어요. 하트먼 박사 유물은 즉시 베이징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규정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사진 몇 장만 찍게 해주세요. 연구자료로 필요합니다. 장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촬영도 승인이 필요해요. 저는 텐트로 돌아와 노트에 기억나는 대로 조각의 형태를 스케치했습니다. 눈의 곡선, 눈꺼풀의 각도, 눈초리의 기울기. 모든 선이 제 손끝에서 되살아났어요. 그때 윤아린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죠. 박사님, 이거 보세요. 그녀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강원도 양양에서 출토된 신석기 토우 사진이 떠 있었어요. 높이 7cm, 흙으로 빚은 사람 형상이었죠. 그런데 그 토우의 눈이 제가 오늘 발견한 여신상 조각의 눈과 거의 같은 형태였습니다. 완만한 곡선, 살짝 올라간 눈초리, 동일한 비율. 이건 우연일까요? 윤아린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유물은 직선거리로 800km 떨어져 있었어요. 시대는 신석기 후기로 비슷했죠. 하지만 학계 정설은 명확했습니다. 요하 문명은 중화 문명의 뿌리이며 한반도는 그 영향을 받은 주변부라는 것. 제가 본 건 그 정설을 흔드는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여신상의 눈이 계속 저를 바라봤거든요. 그 눈은 서쪽의 조각법이 아니라 동쪽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6천년 전 누군가가 흙을 빚으며 새긴 염원이 지금 제 손끝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 교수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구역 발굴을 일시 중단합니다. 상부 지시예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죠.
그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설명뿐이었어요. 저는 윤아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뭔가 건드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다른 구역으로 배치됐습니다. 여신상 조각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 노트에는 이미 그 눈의 스케치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윤아린의 태블릿에는 양양토우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 눈은 질문하고 있었어요. 너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발굴 재개 허가가 떨어진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어요. 저는 더 이상 3구역에 접근할 수 없었죠. 대신 5구역 무덤 유적 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장 교수는 더 중요한 구역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격리였죠. 여신상에서 멀리 떨어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5구역은 평지에 자리한 석관묘 집단이었어요. 모두 23기의 무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죠. 제가 맡은 건 그중 17호 무덤이었습니다. 길이 2.3m, 너비 1.1m, 깊이 80cm.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울 만한 크기였어요. 저는 붓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유골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6천년이라는 시간이 뼈까지 삭혀버렸죠. 하지만 부장품은 달랐습니다. 무덤 주인의 가슴 위치에서 옥으로 만든 장신구 3점이 나왔어요. 옥패 2개와 옥관 하나였죠. 저는 장갑을 끼고 옥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어요. 반투명한 청록색이었죠. 표면에는 기하학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행선 4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고 그 사이로 마른 목골 무늬가 반복됐어요. 저는 확대경을 꺼내 새긴 선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선의 깊이가 완벽히 균일했어요. 폭은 0.3mm, 깊이는 0.15mm. 이건 손으로 새긴 게 아니었습니다. 회전식 드릴 이 필요한 정밀도예요. 제 옆에 쪼그려 앉은 윤아린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6천년 전에 이런 기술이 가능했을까요? 윤아린은 다시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 사진이었습니다. 토기 표면에도 평행선이 새겨져 있었어요. 간격, 깊이, 폭 모두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었죠. 이 토기는 5,500년 전 것으로 추정돼요. 유화 유적보다 500년 늦지만 가공 기술은 거의 같아요. 윤아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두 유물의 선을 비교했어요. 각도, 간격, 깊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으로 정밀 측정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요하 옥패의 평행선 각도는 수평선 기준 87.3도였어요. 고성 토기의 빗살무늬 각도는 87.1도였죠. 오차 0.2도. 6천년과 5,500년, 800km의 거리를 넘어 거의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장 교수에게 측정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교수님, 이 옥패와 한반도 출토 토기의 가공 기술이 유사합니다. 각도 오차가 0.2도밖에 안 돼요. 장 교수는 잠시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하트먼 박사, 신석기 시대엔 이런 기술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이집트에도 있었죠. 이건 보편적 발전 단계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각도뿐 아니라 문양 배치도 거의 일치해요. 마른 목골 반복 패턴, 평행선 간격, 모두 같습니다. 장 교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박사님, 여기선 요하 문명을 연구하러 오신 겁니다. 한반도 유물과의 비교는 저희 연구 범위가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범위가 아니라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요하 유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하드드라이브에는 이미 비교 데이터가 저장돼 있었죠. 그날 오후 윤아린이 제 텐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사님, 제가 아는 한국 연구자가 있어요. 서울대 고고학과 김 교수님인데 요하, 한반도 교류설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장 교수의 지시를 어기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주세요. 학문적 교류는 당연한 거니까요. 유나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옥패 사진과 측정 데이터를 첨부했죠.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하트먼 박사님, 놀라운 발견입니다. 첨부하신 옥패는 한반도 남부 지역 옥 장신구와 가공 각도가 0.7도 이내로 일치합니다. 원석 성분 분석이 가능하다면 산지 추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파가 아니라 인적 교류의 증거일 수 있어요. 0.7도. 6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숫자였습니다. 그 작은 각도가 두 지역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6천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기술을 공유했을까? 그들은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을까? 아니면 같은 피를 나눴을까? 옥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언어였습니다. 0.7도라는 각도로 6천년 전 사람들이 제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았다. 발굴 한 달째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 문화국 관계자 2명이 현장에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발굴 과정을 촬영했고 저녁마다 장 교수와 긴 회의를 했죠. 유물 반출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모든 출토품은 즉시 봉인됐고 사진 촬영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린이 제 텐트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잠깐 밖으로 나가실래요? 산책하면서 얘기해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그녀를 따라 나섰죠. 우리는 발굴 현장에서 500m쯤 떨어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유나리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절대 현장에서 열어보지 마시고 숙소 돌아가셔서 혼자 보세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죠. 이게 뭔데요? 유나린이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1963년 중국, 북한 합동 고고학 조사 보고서예요. 폐기된 문서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유나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요하 강 쪽을 바라봤죠. 박사님, 저는 3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통역이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걸 느꼈어요. 발굴 보고서에서 누락된 유물들, 갑자기 중단되는 조사들, 사라지는 사진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 조상들의 흔적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지워야 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었죠.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유나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위험해요. 하지만 박사님은 서방학자예요. 당신이 발표하면 그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은 PDF 형식이었어요. 표지에는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죠. 동북지구 고고학 공동조사 보고서 1963년 5월 10월. 저는 숨을 고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는 총 237페이지였어요. 요하 유역 47개 유적에 대한 조사 기록이었죠. 그런데 17페이지부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우하량 3구역 석관묘군 조선계 유적으로 추정. 부장품 중 비파형 동검 3점, 반월형 석도 5점 출토. 한반도 청동기 문화와의 연관성 명확. 조선계 유적. 명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유물 사진이 나왔죠.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길이 32cm, 칼날 양쪽이 완만하게 휘어진 형태였어요. 한국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었죠. 하지만 이 동검은 지금까지 공식 보고서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54페이지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요하 유역 유적 분포도였죠. 그런데 이 지도에는 색깔별로 유적이 구분돼 있었어요. 파란색은 중원계, 빨간색은 조선계, 노란색은 미상. 빨간색 점이 무려 23개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지도가 맞다면 요하 유역 유적의 거의 절반이 한반도와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류가 아니었어요. 이건 같은 문화권이었죠. 하지만 왜 이 보고서는 폐기됐을까? 왜 60년 동안 아무도 이 지도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진짜예요? 유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963년 당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았어요. 공동조사가 가능했죠. 하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북한과의 협력도 중단됐고 보고서는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폐기됐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본은 어떻게 남았어요? 유나린이 작게 웃었어요.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한 중국 학자가 몰래 보관했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제자에게 물려줬고 그 제자가 저한테 건넨 거예요.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시더래요.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 안에 6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들어있었어요. 23개의 빨간 점이 지워진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죠. 이 지도는 나라를 넘은 사람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정독했어요. 237페이지를 모두 읽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사단장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하 유역 신석기 문화는 단일 기원이 아니다. 최소 3개 이상의 문화권이 교차하며 형성됐으며 그중 한반도 북부에서 유입된 집단의 영향이 상당하다. 이는 동북아 고대사 재구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재구성의 출발점. 하지만 그 출발은 60년간 금지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하 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죠. 그 강물은 6000년 전에도 흘렀고 1963년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은 기억했어요. 사람들이 지운 것도 강은 잊지 않았습니다. 발굴 2달째 3구역 재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더 엄격했어요. 중국 문화국 관계자가 상시 동행했고 모든 유물은 즉시 회수됐죠. 저는 다시 여신묘 근처로 배치됐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여신상 조각을 발견한 바로 그 자리였어요. 이번 작업구역은 여신묘 서쪽 3m 지점이었습니다. 장 교수는 부속 재단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삽을 들고 표토층을 걷어냈어요. 30cm쯤 파들어갔을 때 흙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인 층이었어요. 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유나린이 제 옆에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요. 붓으로 흙을 털어내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며 층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 손끝에 또다시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어요. 이번에도 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달랐어요. 길이 8cm, 두께 2cm, 곡선으로 구부러진 타원형이었죠. 표면에는 세밀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로 표면을 씻어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곰이었어요. 정확히는 곰발이었죠. 3개의 발가락과 날카로운 발톱이 선명하게 조각돼 있었습니다. 옥패 전체가 곰발 형상이었어요. 저는 확대경을 꺼내 세부를 살폈습니다. 발톱 하나하나까지 정밀하게 표현돼 있었죠. 이건 상징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장 교수가 다가왔어요. 그는 옥패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곰 토템이군요. 황제 헌원의 상징이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황제 헌원이요? 장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중화 문명의 시조예요. 그의 부족이 곰을 토템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죠. 이 옥패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곰발 옥패를 손에 쥐고 생각했죠. 황제 헌원의 시대는 기원전 27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유적은 기원전 4000년 전후였어요. 13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죠. 교수님, 연대가 맞지 않는데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죠. 신화와 역사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하트먼 박사. 전승이 실제보다 오래될 수 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신화가 떠올랐어요.
곰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였죠. 그날 밤 저는 유나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도 곰 신화가 있죠? 유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군 신화요.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건국 신화예요. 저는 곰발 옥패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황제 헌원의 토템일까요? 아니면 유나린이 제 말을 받았어요. 아니면 단군의 곰일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신화 모두 곰을 중심에 뒀어요. 두 신화 모두 건국의 기원을 설명했죠. 그런데 한쪽은 기원전 2700년, 한쪽은 기원전 2333년. 시대도 장소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옥패는 둘보다 1000년 이상 앞섰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황제 헌원 관련 문헌을 검색했어요. 대부분은 한나라 이후 기록이었죠. 신화가 역사로 정착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황제 헌원의 곰 토템 기록은 대부분 후대 주석이었습니다. 초기 문헌엔 곰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반면 단군 신화는 13세기 삼국 유사에 기록됐지만 구전 전승으로는 훨씬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었죠. 저는 인류학 논문 몇 편을 찾아 읽었습니다.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 샤머니즘에서 곰은 신성한 동물이다. 곰을 조상으로 숭배하는 토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6000년 전 요하 유역 사람들이 곰을 숭배했습니다. 그 신앙은 동쪽과 서쪽으로 퍼졌어요. 한쪽은 중원으로 흘러가 황제 신화가 됐고 한쪽은 한반도로 흘러가 단군 신화가 됐죠. 아니, 어쩌면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곰 신앙이 요하로 왔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오게데이 바타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몽골 출신 안내인이었지만 이 지역 전승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죠. 오게데이, 이 지역에 곰 관련 전설이 있나요? 저는 곰발 옥패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게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셨죠. 옛날 옛적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곰과 호랑이를 사람으로 만들려 했대요. 곰은 견디고 호랑이는 포기했다고. 그래서 곰이 사람이 됐고 그 자손이 이 땅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군 신화와 거의 같았어요. 저는 물었죠. 그 이야기 언제부터 전해 내려왔나요? 오게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할머니도 할머니의 할머니도 알았대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화는 허구가 아니었어요. 신화는 기억을 보존한 가장 오래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곰발 옥패는 요하 유역 토템 신앙의 증거다. 이는 황제 신화뿐 아니라 한반도 단군 신화, 그리고 몽골 지역 구전과도 연결된다. 6000년 전 이 지역 사람들이 공유한 신앙 체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여러 형태의 신화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장 교수가 받아들일 리 없었거든요. 대신 제 노트에 조용히 적어뒀습니다. 곰은 하나였다. 신화가 둘로 갈라지기 전 곰은 하나였다. 발굴 석 달째 드디어 인골이 나왔습니다. 5구역 21호 무덤에서였어요. 깊이 1.2m 지점에서 두개골 일부와 대퇴골 조각이 출토됐죠. 6000년이라는 시간을 견딘 뼈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뼈를 수습했어요. 두개골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었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 교수가 즉시 베이징 고고학연구소에 연락했어요. DNA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죠. 인골 DNA 분석은 개통 추적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누가 누구의 조상인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밝혀주는 열쇠였어요. 일주일 뒤 인골은 베이징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기다리며 다른 구역 발굴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뼈에 가 있었죠. 6000년 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디서 왔고 무엇을 믿었을까? 한 달 뒤 예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 교수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중국 문화국 관계자들도 참석했죠.
장 교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떠올랐어요. 21호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하플로그룹 D4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역에 분포하는 유전자형이죠. 특히 중국 북부 지역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은 했나요? 장 교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고인골 데이터와 비교 중입니다. 저는 물었죠. 한국이나 일본 고인골 데이터베이스와도 비교해야 하지 않나요? 동아시아 전역 분포라고 하셨잖아요. 장 교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협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텐트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15년간 저는 데이터만 믿으며 살았죠. 정치도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학자의 자세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데이터는 선택적으로만 다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유나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쪽에 고인골 DNA 데이터가 있나요? 유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대 고고학과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 인골 147구의 DNA 정보가 축적돼 있죠. 제가 김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요. 사흘 뒤 김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에는 엑셀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한국 고인골 미토콘드리아 DNA 데이터였죠. 저는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파일 위에서 멈췄어요. 이걸 열어보는 순간 저는 선을 넘는 겁니다. 장 교수의 지시를 어기는 거죠. 저는 10분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던 날이 떠올랐어요.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에드워드, 학자는 진실에만 충성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 그 균형을 잃으면 학자로서의 생명도 끝난다. 저는 지금 그 균형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장 교수가 보여준 요하 인골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플로그룹, SMP 마커, 염기서열 변이.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 11시가 넘어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63%. 요하 21호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이 한국 강원도 오산리 유적 출토 인골과 63% 일치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계산했죠.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도 해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63%.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3%는 직계 후손이거나 매우 가까운 혈연 집단을 의미했죠. 저는 더 비교했습니다. 요하 인골과 중국 중원 지역 고인골 42%. 요하 인골과 일본 조몬 시대 인골 38%. 한반도 북부와 강원도 인골 평균 61%에서 67%.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숫자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쫓겨날 거예요. 중국 학계는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겁니다. 15년간 쌓아온 인맥도 명성도 무너질 수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하 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6천년 전에도 저 강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던 강이었죠. 그들은 국경도 정치도 몰랐어요. 그냥 살았고 사랑했고 죽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제 노트북 화면에 63%라는 숫자로 떠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노트를 폈습니다. 2개의 선택지를 적었죠. 하나, 데이터를 묻는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안전하게 영국으로 돌아간다. 논문을 쓰고 다음 프로젝트를 받는다. 학자로서의 경력을 지킨다. 둘, 데이터를 공개한다.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한다. 하지만 63%를 외면하며 평생을 살 수는 없다. 6천년 전 사람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 저는 펜을 쥐고 있었지만 어느 쪽에도 동그라미를 칠 수 없었어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윤아린이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밤새 불이 켜져 있던데. 저는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63%라는 숫자를. 윤아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죠. 윤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3년간 이 숫자들을 봐왔어요. 그리고 매번 외면했죠. 제가 한국인이라서 객관적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요. 하지만 박사님은 달라요. 박사님은 서방학자예요. 박사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생양이 되라는 건가요? 윤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박사님이 아니면 이 숫자는 영영 묻힐 거예요. 63%는 사라지고 42%만 남을 겁니다. 그게 정말 학자가 해야 할 일일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아린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죠. 화면의 숫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63%.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죠. 그리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요하 21호 인골 mtDNA 분석 결과 한반도 고인골과의 일치율 63%, 중원지역 42%. 이는 요하 유역 주민이 중원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운 혈연 관계였음을 시사한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추가 DNA 비교 분석 결과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방금 제 경력에 총을 쏜 겁니다. 1시간 뒤 장 교수가 제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었어요. 하트먼 박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승인도 받지 않은 데이터를 임의로 분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학술 데이터를 비교한 겁니다. 학자로서 당연한 일이죠. 장 교수가 소리를 높였어요. 당연한 일? 박사님은 지금 이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나가면 우리 연구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정당성이요? 데이터를 감추는 게 정당한가요? 진실을 왜곡하는 게 학문인가요? 장 교수가 책상을 쳤어요. 진실? 박사님이 아는 게 뭡니까? 이건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역사 해석의 문제예요. 서방 학자가 함부로 끼어들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왜 불렀습니까? 국제자문단이라면서요. 제가 할 일은 박사님이 원하는 결론에 도장 찍어주는 것뿐인가요? 장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방금 뭘 한 걸까요? 정의를 실현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오만한 외부인이었을까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리사 곤잘레스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BBC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어요. 윤아린이 그녀를 제게 안내했죠. 하트먼 박사님, 요하 프로젝트에 대해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장 교수를 힐끗 봤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됐죠. 장 교수와 화해하고 데이터를 묻고 조용히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장 교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리사가 질문했어요. 요하 문명이 중화 문명의 기원이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요하 문명은 단일 기원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DNA 분석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요하 유역 인골은 한반도 고인골과 63% 일치해요.
중원 지역과는 42%죠. 이건 요하 사람들이 중원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운 혈연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문명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요하는 여러 집단이 만나고 섞이고 교류한 교차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는 국적을 갖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어요.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제 학자 생명이 끝났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장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트먼 박사, 내일 아침 베이징 행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15년 경력이 배낭 하나에 담겼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하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그 강물은 제가 떠나도 장 교수가 화를 내도 계속 흐를 겁니다. 63%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발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6천년 전 사람들이 제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하나였다. 저는 그들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행차는 다음 날 아침 8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짐은 이미 다 쌌죠. 텐트 밖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요하강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어요. 6천년 전에도 이런 안개가 꼈을까요? 그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유나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박사님,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저는 말을 멈췄죠. 다만 뭘까요? 다만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장 교수는 제 보고서를 묻을 겁니다. 중국 학계는 BBC 인터뷰를 무시할 거예요. 다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린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BBC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 12만. 댓글 847개.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말해줬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역사를 정치 도구로 쓰지 마라. 물론 비난도 많았습니다. 서방의 편견, 데이터 조작, 중국 혐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장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중국 문화국 관계자가 저를 안내했죠. 하트먼 박사님, 공항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배낭을 메고 차에 올랐습니다. 베이징까지는 4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석 달을 돌이켰습니다. 여신상의 눈, 옥패의 각도, 곰발 옥패, 그리고 63%라는 숫자.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요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하는 교차점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관계자가 저를 체크인 카운터까지 안내했어요. 박사님, 좋은 여행 되십시오. 그는 악수도 청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런던행 비행기는 오후 3시 출발이었죠. 아직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 알림이 47개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BBC 인터뷰를 본 학자들이었어요. 몇 개를 열어봤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데이터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회에서 발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는 마거리 첸,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하트먼 박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 달 보스턴에서 동북아 고대 문명 교류 국제학회가 열립니다.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하 프로젝트 전체 데이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학회.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죠. 제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프로젝트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제 데이터는 승인받지 않은 것이었죠. 그때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준, 서울대 고고학과 교수였어요. 하트먼 박사님, 한국고고학회가 박사님을 전폭 지지합니다. 우리 측 DNA 데이터 전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박사님이 발표하신다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다카하시 켄지, 도쿄대 교수. 일본 조몬 시대 인골 데이터도 비교해 보시죠. 저희도 요하와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몽골, 러시아, 미국 학자들이 연대 의사를 밝혀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63%라는 숫자는 혼자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건 여러 목소리가 모이기를 기다리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마거리 첸에게 답장을 썼어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연구가 아닙니다. 공동 발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했죠. 노트북을 열고 발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발현권 문명론,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본 동북아 고대 문화권의 재구성이었어요. 발현권. 불이 번져나가는 지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문명은 하나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타오르고 서로 불을 옮겨주며 확산됩니다. 요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혼자 타오른 게 아니라 사방의 불씨를 받아 더 크게 타올랐던 곳이었죠. 한 달 뒤 저는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하버드 옌칭 도서관 대강당이었어요. 300석이 모두 찼죠. 객석에는 김민준 교수, 다카하시 켄지 교수, 그리고 유나린도 앉아 있었습니다. 마거리 첸이 무대에 올라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요하 강 사진이 떠올랐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문명의 씨앗은 정말 단일한 강에서 자랐을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여신상의 눈, 옥패의 각도, 곰발 옥패, DNA 일치율 그래프. 모든 데이터가 차례로 제시됐죠.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합니다. 요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하는 한반도, 몽골, 시베리아와 끊임없이 교류했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일어나 발표를 이어받았어요. 한국 측 데이터 147구를 전부 공개합니다. 요하와의 유전적 연관성은 평균 61%입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이어 말했죠. 일본 조몬 인골 23구 중 8구가 요하와 55% 이상 일치합니다. 이건 간접 교류의 증거예요. 발표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한 중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트먼 박사, 당신은 요하가 중화 문명의 기원이라는 통설을 부정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요하가 단독 기원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요하는 중원과도 연결돼 있었어요. 42%의 유전적 일치율이 그걸 증명하죠. 하지만 요하는 중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하는 동쪽과도 북쪽과도 연결돼 있었어요. 문명은 하나의 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교류의 물결이었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박사님은 요하 문명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발현권 문명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 지도를 띄웠어요. 요하를 중심으로 한반도, 몽골, 시베리아, 중원이 선으로 연결돼 있었죠. 발현권은 불이 번지는 지역입니다. 문명의 씨앗은 한 곳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싹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타올랐습니다. 요하는 그 교차점이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63%라는 숫자가 크게 떠올랐죠. 이 숫자는 소유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연결입니다. 요한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요한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객석에서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유나린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17개국 학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하트먼 박사의 발현권 문명론을 지지한다. 문명은 단일 기원이 아니다. 문명은 교류와 공존의 산물이다. 우리는 요하 유역 연구의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찰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하와는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강이었죠. 하지만 그 강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문명도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린이었어요. 박사님, 중국 학계에서 반박 성명 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젊은 학자들이 데이터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네요. 유나린이 말했죠. 박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6천년 전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목소리를 전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찰스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요하도 지금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천년 뒤에도 그 강들은 여전히 흐를 거예요. 문명의 씨앗은 단일한 강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류의 물결이었어요. 학회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케임브리지 연구소는 저를 다시 받아주지 않았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진짜 이유였지만요. 저는 프리랜서 연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이메일함에는 전 세계 학자들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미국. 새로운 데이터 발견했습니다. 공동 논문 쓰시겠습니까? 우리 대학 초청 강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잃은 하나의 직장 대신 저는 수십 개의 연결고리를 얻었어요. 유나리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국립중앙박물관 동북아 문화재 연구팀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녀가 보낸 사진 속에는 요하 유적과 한반도 유적을 비교 전시한 특별전이 있었죠. 전시 제목은 6천년 전, 우리는 이웃이었다였습니다. 관람객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했어요. 중국은 달랐습니다. 장 교수는 프로젝트에서 해임됐어요. 셰랭 교수가 이끄는 중국 역사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냈죠. 하트먼의 이른바 발현권론은 과학을 가장한 역사 왜곡이다. 요하 문명은 중화 문명의 기원이며 이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요하 유적은 다시 통제구역이 됐습니다. 외국 학자의 접근은 전면 금지됐어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국 내 젊은 학자들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공개하라. 학문의 국경은 없다. 진실이 두렵나? 물론 대부분은 곧 삭제됐죠. 하지만 인터넷은 기억합니다. 스크린샷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밤 장 교수에게서 개인 이메일이 왔습니다. 하트먼 박사, 저는 지금 베이징 외곽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쫓겨났고 연금도 삭감됐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사님이 옳았어요. 저는 평생 데이터를 보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이제야 학자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의 이메일 끝에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1963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이 수집한 요하 유역 DNA 데이터 전체였어요.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자료였죠. 이걸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박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김민준 교수, 다카하시 켄지 교수,
그리고 12개국 유전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요하 유역 인골 83구 중 52구가 한반도 북부 및 강원도 인골과 60% 이상 일치했습니다. 23구가 몽골 시베리아 계통, 8구만이 중원 계통이었죠. 우리는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요하 유역 신석기 인구 구성의 재해석, 63년간의 DNA 데이터 종합 분석이었어요. 네이처에 투고했죠. 심사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게재 승인이 났어요. 2024년 9월 논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6천년 전 한반도인 요하에서 문명 일궜다. 일본도 몽골도 대서특필했죠. 서방 학계는 조심스러웠지만 동북아 고대사 재구성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논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셰랭 교수는 조작된 데이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기 있었고 방법론은 투명했으며 17개국 학자가 검증했거든요. 중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1년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이었어요. 요하에서 한강까지 우리 문명의 뿌리를 찾아서 특별 강연이었죠. 객석에는 12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요하에서 발견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여신상의 눈이 떠올랐어요. 이 눈은 여러분 조상의 눈입니다. 6천년 전 여러분의 선조들이 만주 벌판에서 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옥패의 각도가 나타났죠. 이 0.7도의 정밀함은 여러분 조상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술이 한반도로 이어졌고 빗살무늬 토기가 됐어요. 곰발 옥패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 곰은 단군 신화의 곰입니다. 신화는 허구가 아니었어요. 신화는 6천년을 견딘 기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한반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상은 광활한 만주 벌판을 누볐고 요하 강에서 물을 마셨으며 그곳에서 위대한 문명을 일궜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NA는 국적을 갖지 않아요. 토기 조각은 정치를 모릅니다. 6천년 전 돌에 새겨진 곰발 자국은 누가 뭐래도 거기 있어요. 역사를 지우려 해도 땅은 기억합니다.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동북아 최초의 문명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피라미드보다 1000년 앞서 적석총을 쌓았고 청동기보다 앞서 옥기를 다뤘으며 어떤 문자보다 앞서 신화로 역사를 보존했어요. 그것은 빼앗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어요. 강연 후 사인회가 있었죠.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평생 우리가 변방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중심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중심도 변방도 없었습니다. 다만 교류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유나린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박사님, 다시 요하에 가보고 싶으세요? 유나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요. 중국이 마음을 열면 우리 모두 함께 가야죠. 유나린이 한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50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물은 바위를 뚫잖아요. 유나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63%의 물이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낡은 책상, 그리고 요하에서 가져온 흙 한 줌. 저는 그 흙을 유리병에 담아 책상 위에 두었어요. 가끔 그 병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6천년 전 사람들은 이 흙을 밟고 살았어요. 그들은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니었죠. 그들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옥을 갈아 장신구를 만들었으며 밤이면 곰 토템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사랑했고 다투었고 아이를 낳았으며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63%라는 숫자로 남았어요. 어제 장 교수에게서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하트먼 박사, 제 손자가 고고학을 공부하겠답니다. 박사님처럼 진실을 찾는 학자가 되고 싶대요. 변화는 느리지만 시작됐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교수님, 강물은 천천히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한은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도 흐르고 황하도 흐르고 템즈강도 흐릅니다. 모든 강은 결국 하나의 바다로 이어지듯 모든 문명도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흘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문명은 방향이 아니라 숨결이었다고. 6천년 전 요하에서 내쉰 숨이 지금 여러분의 폐를 채우고 있어요. 그 숨결은 국경을 넘고 시간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여신상의 눈이, 옥패의 각도가, 곰발자국이, 63%의 DNA가 함께 속삭이는 소리를요. 우리는 하나였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일 것이다. 요한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6천년 전 만주 벌판에서 한 여신상이 땅을 뚫고 나온 순간 세계는 흔들렸습니다. 영국 학자 에드워드 하트먼이 측정한 0.7도의 옥패 각도가 분석한 63%의 DNA 일치율이 발견한 곰발. 옥패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은 동북아 문명의 중심에 있었고 그 증거는 아무도 지울 수 없다고요. 이 이야기가 가슴 뛰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요하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자긍심을 물려주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